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삶과 우주의 패턴을 이해하는 시간, 아카식 알고리즘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죽음과 잠이 서로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죽음과 잠, 이 둘을 쌍둥이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와 잠과 꿈의 신 힘노스, 이 쌍둥이 신의 부모는 어머니 밤의 여신 닉스이고 아버지는 어둠의 신 에레보스입니다. 고대인들은 밤에 인간이 잠들 때마다 의식이 현실 세계에서 잠시 사라진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든 순간 의식적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시간 감각도 공간 감각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흐려집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우리가 평소 나라고 느끼는 자아 활동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마치 매일 밤 작은 죽음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말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잠의 신 힘노스의 이름이 현대 의학에서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면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인 힘노시스, 일부 마취 관련 용어의 어원 역시 바로 잠의 신 힘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사실 현대 마취 과학 역시 인간의 의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전신 마취 상태의 인간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지 못하며 깨어난 뒤에 그 공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잠, 최면, 마취, 그리고 죽음은 인간 의식의 중단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질문했습니다. 과연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나라는 감각은 정말 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영상은 종교를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신경과학, 물리학, 정보이론이나 의식 연구를 통해 인간 존재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은 완전한 종료이며 끝인가? 아니면 다른 상태로의 전환일 뿐이며 인터페이스의 종료일 뿐인가? 여러분은 오늘 아침도 잠에서 깨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정말 어제와 같은 사람일까요? 어제의 그 당신이 맞습니까? 직관적으로는 아마 그렇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당신의 몸은 이미 계속 바뀌고 있고 단백질은 분해되어 당신의 세포는 끊임없이 새롭게 교체됩니다. 기억은 사실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뇌의 신경 연결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자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프로세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고정된 육체적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나는 동일한 존재다라고 느낄까요? 인간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인류는 왜 수천 년 동안 윤회와 사후세계라는 개념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나의 뇌 안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신경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나라고 느끼는 인간의 자아감, 셀프는 뇌 어딘가에 고정되어 존재하는 특정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기억, 감정, 신체 감각, 사회적 관계, 언어 정보 등을 여러 뇌의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며 통합해 만들어내는 일종의 실시간 가상 시뮬레이션 모델에 가깝습니다. 그 핵심 네트워크 중 하나가 바로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기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DMN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남이 날 어떻게 볼지 고민하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합니다. 우리가 평생 나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사실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서사적인 환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인간은 변하지 않는 자아를 가진 존재라기보다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며 나라는 이야기, 서사를 생성하는 과정 자체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수면, 마취, 외상, 깊은 명상, 사이키델릭 같은 상태, 임사체험, 유체이탈이나 극한 스트레스 등의 상황에서는 이 DMN 활동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때 자아감이 쉽게 변형되거나 붕괴될 수 있으며 기억조차도 매번 꺼낼 때마다 재구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뭔가 나라는 경계가 사라졌다.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내가 있지만 더 이상 내가 아니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평온했다. 의학적인 완화 의료 현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보고가 존재합니다. 죽음에 가까워진 일부 환자들은 강한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는 오히려 통합감과 연결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의 자아감이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구성적인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란 무언가가 완전히 사라지는 사건이라기보다 나라는 좁은 인터페이스가 해체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감각 자체도 뇌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존재 전체의 완전한 소멸이라기보다 나라는 개별적 인식 구조가 종료되는 과정이 아닐까요? 스마트폰 기기가 고장 난다고 해서 그 안의 데이터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란 나라는 기기가 도구로서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담겼던 소중한 정보와 패턴은 더 넓은 우주라는 클라우드 아카식 레코드로 전송되어 돌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회를 영혼의 이동으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핵심은 정말 물질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어떠한 패턴일까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매년 98% 이상 교체되지만 인간의 성격과 습관이라는 설계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우리는 고정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재료 속에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며 흐르는 에너지의 정보 패턴에 가깝습니다. 윤회란 바로 이 고유한 정보 알고리즘이 환경이라는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다시 재실행될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탁구 고수는 공 하나를 볼 때 단순히 공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의 패턴, 회전, 리듬, 타이밍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상대의 반복되는 이 알고리즘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결국 게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삶의 패턴도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어떤 일에 반복적으로 분노합니다. 누군가는 계속 회피하고 또한 항상 자기 혐오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그 패턴이 반복될수록 뇌 회로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은 시냅스를 강화합니다. 쉽게 말해 뇌는 자주 쓰는 길을 잘 뚫린 고속도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패턴 속에서 같은 하루를 3650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적 관점에서 본 윤회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윤회란 영혼이라는 물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패턴이 다른 시간, 다른 형태, 다른 관계 속에서 계속 재생되는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선 정상세포는 살리면서 암세포만 없애는 에너지의 세팅이 반복적으로 필요합니다. 삶에서도 특정 패턴을 제거하려면 감사와 사랑의 패턴은 살리면서 특정 패턴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끊어내야 합니다. 분노를 반복하면 분노 회로가 강화되고 회피를 반복하면 회피 회로가 강화됩니다. 뇌는 사실 도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복된 것을 생존에 필요한 패턴이라고 학습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뀌지 않는 어떠한 고통 속에 있다면 당신은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나면서도
사실 매일 같은 생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독립된 개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조금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우주의 빅뱅, 대폭발과 별의 탄생 및 죽음이 합작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이루는 철, 뼈를 이루는 칼슘, 뇌 속 전기 신호를 만드는 나트륨과 칼륨 등은 모두 한때 우주의 일부였습니다. 칼 세이건의 말처럼 사실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들입니다. 당신의 왼손에 있는 수소는 빅뱅의 불꽃에서 왔고 오른손에 있는 탄소는 이름 모를 거대한 별의 심장에서 구워졌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잠시 인간이라는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는 우주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일부가 잠시 인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뇌는 현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현실 모델을 재구성합니다. 소리, 감정, 시간, 감각, 느낌, 이 모든 것은 각자의 뇌가 해석한 결과들입니다. 즉 우리는 세계 자체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뇌라는 필터를 거쳐 데이터로 새롭게 시뮬레이션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비이원론은 오래전부터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이라는 개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무라는 우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을 세상과 분리된 개별적 존재처럼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야 타인과 구별되고 위험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생존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근원적 외로움이나 분리감도 이런 뇌의 생존 시스템에서 나온 감각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신경과학과 의식연구는 우리가 느끼는 근원적 외로움이나 분리감이 사실은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뇌의 접속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렇게 세상을 나와 나무로 구분하던 인식 구조 자체가 멈추는 순간이고 그러한 뇌의 접속 방식인 인터페이스가 종료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왜 굳이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로 나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화 시스템이 다양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에서 변이가 없는 시스템은 멸종합니다. 면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는 생명체는 환경 변화에 취약합니다. 어쩌면 우주는 수십억 개의 인간이라는 인터페이스 접속 방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신의 고통이나 실패를 잘못된 인생의 흔적이나 쓸모없는 오류 데이터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물학과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은 오히려 오류와 변이를 통해 진화합니다. 면역계도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하고 뇌 역시 고통과 실수를 반복하며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합니다. 인간의 상처와 실패, 트라우마는 단순히 부끄러운 과거나 낭비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업데이트 시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즉 우리의 고통은 쓸모없는 오류 데이터가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당신이라는 채널을 통해 수집 중인 소중한 경험 데이터들입니다. 같은 이별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더 폐쇄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 그 자체보다 그 경험이 당신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재구성되느냐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사건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계속 재설계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 고통, 선택, 관계, 결핍은 이 우주에서 단 한 번만 조합된 데이터입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도 완전히 같은 경험을 하는 인간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대체 가능한 부품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우주의 독립 변수이자 유일무이한 고유한 변수입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현대과학도 아직 의식의 본질을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유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고정된 자아가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주어진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자 모드입니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고정된 자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내 기억이 사라지면 나는 끝이다. 지금의 내가 무너지면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하지만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활성화된 사고, 감정, 행동의 뇌 패턴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실패하는 인간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들은 진실이라기보다 오래 강화된 신경회로의 자동 재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자신의 특성과 현재 놓여진 상황을 자신의 자아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명상의 핵심은 이런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 가능한 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보통 사람들은 나는 불안하다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관찰자 모드는 다릅니다. 지금 내 뇌에서 불안 회로가 활성화되고 있구나. 바로 이 순간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이 관찰자 능력이 중요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하나의 이러한 생존 회로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찰자 모두가 깊어질수록 인간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공포를 느끼는 것과 공포 그 자체가 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관찰자 모드란 죽음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공포에 뇌 전체가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 그 자체도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의도적인 회로 파괴.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뇌는 효율성을 좋아합니다. 반복된 행동을 자동화하고 익숙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 덕분에 인간은 빠르게 판단하고 생존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뇌가 익숙한 패턴만 반복할수록 인간은 스스로를 변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익숙함은 안정감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을 고정시킵니다. 늘 같은 사람을 만나고 늘 같은 상황에 놓이고 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뇌는 점점 더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신경가소성 연구는 이와 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에 따라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상황, 새로운 운동이나 공부, 새로운 관계 이런 경험들은 뇌의 회로를 재배치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신경망이 생성되고 새로운 운동을 하면 운동 피질과 감정 조절 회로가 변화하며 낯선 환경을 경험하면 해마와 전두엽 활성 패턴이 달라집니다. 즉 새로운 경험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나라는 시스템 자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자아가 너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자아일수록 변하는 것에 대한 공포는 커집니다. 반대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실을 체험합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할 수 있는 존재구나. 어쩌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아를 꿈꾸며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죽음 공포에 압도되지 않는 방향으로는 진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관찰하고 익숙한 회로를 의도적으로 깨뜨리며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되는 두 번째 알고리즘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 의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말, 행동, 관계, 창조물, 사랑과 상처는 다른 사람의 신경회로 안에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독립된 개체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연결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평생의 자신감을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단 한 번의 상처가 수십 년 동안 한 인간의 행동 패턴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처럼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신경회로 자체를 조금씩 재구성하며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표정과 말투는 아이의 스트레스 반응 회로와 애착 시스템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명의 스승, 연인, 친구와의 경험이 이후 인생 전체의 선택 기준과 감정 반응 패턴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고립된 장치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사회적 기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긴 생각, 태도, 말, 창조물, 위로, 상처는 다른 사람의 기억과 행동 속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누군가는 당신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꾸고 누군가는 당신에게 받은 상처로 평생을 살아가며 또 누군가는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존재하다 사라지는 생명체가 아니라 서로의 뇌와 삶 속에 흔적을 남기며 서로 연결되는 존재입니다. 서로의 개별성 속에 전체성이 함께하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죽은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신경회로와 행동 패턴 안에서 일정 부분 계속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단 한 번 살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턴 그 자체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정교한 접속 방식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선택은 미래의 우리를 다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패한 자신을 미워하며 고통 속에 무너져 있기보다 조용히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관찰자 모드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어떤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어떤 고통스러운 오래된 회로를 끊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혹시 느끼고 있나요? 당신의 말 한마디, 태도, 당신의 상처와 사랑조차도 누군가의 신경회로 안에 흔적으로 남아 서로 연결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어쩌면 인간의 삶이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패턴을 자각하고 업데이트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남기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의 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의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작은 패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알고리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되어줄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아카식 기록을 완성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아카식 알고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